네, 안녕하세요. 오늘 7주차 99페이지. 저당권에서는 저당권에 이르게 미치는 목적물의 범위, 부합물, 그리고 종물, 종된 권리에도 미친다랑 과실에는 원칙상 미치지 않는데 압류 후에 발생하는 과실에는 미친다. 이 부분이 제일 많이 출제돼요. 그래서 10번부터 13번까지가 다 같은 패턴이에요. 이렇게. 건물 저당권이 설정되면 지상권에도 미치고, 이렇게. 건물의 저당권이 실행이 되면 토지 임차권도 경락인한테 이전되고, 법정지상권이 있는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경락인은 법정지상권도 등기 없이 취득해. 전유 부분에 저당권 설정되면 대지사용권에도 미치고. 그래서 이렇게 건물에 저당권이 설정되면 그 토지 이용권에도 다 미친다라는 거를 일관성을 유지하셔야 돼요. 그리고 16번하고 17번이 자주 나와요. 얘네들이. 과실. 그래서 압류 후에 차임 채권, 압류 이후에 발생한 채권에는 미치고, 압류 이전에 발생한 차임 채권에는 미치지 않는다고. 그래서 이렇게 차임, 과실에도 효력이 미치는지가 나오면 압류 후인지 압류 전인지를 찾아서 표시를 하셔야 돼요. 여기 물상대위는 지난주에 학습했던 내용인데, 이거 유치권에는 없고 저당권에 있는 제도라 저당권에 정리를 해놓은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위는 우선 변제권을 확보하기 위해서 대신 생긴 거에서 받아가는 거니까 유치권은 물상대위 없고, 이제 저당물이 멸시로 해서 공용징수가 됐을 때, 즉 저당물이 더 이상 존재하지 않게 됐거나 국가에 수용됐을 때 대신 생긴 보험금이나 손해배상금, 수용보상금에서 저당권자가 대신 우선 변제를 받아가는 거고, 저당물이 매매나 임대차가 됐을 때에는 저당물이 소멸하는 게 아니니까 매매대금이나 차임은 물상대위 대상이 아닌 거고. 요 두 가지 사안이 답으로는 제일 많이 나오는데, 이렇게 변형물이 생겼을 때 설정자가 받아가면 그걸로 끝이라 설정자가 수령하기 전에, 받아가기 전에 압류나 공탁 등이 돼가지고 특정을 져야 돼요. 그럼 저당권자가 수령하기 전에 압류를 했으면 압류된 것 자체로 물상대위를 할 수 있는 거지, 누가 압류했냐는 상관이 없다고. 그래서 반드시 저당권자가 스스로 압류할 필요는 없다고. 그래서 20번하고 21번이 같은 내용이에요. 그러니까 매매대금에 대해서는 물상대위 할 수가 없어. 그래서 21번처럼 국가랑 개인이랑 매매하는 거를 협의취득이라고 표현해요. 그러니까 협의취득은 매매랑 똑같은 말이에요. 그래서 여기서 보상금이라는 표현이 나와도 여기 19번에 나오는 강제 수용됐을 때 보상금의 개념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강제 수용됐을 때 보상금은 물상대위를 할 수 있지만, 여기 나오는 보상금은 협의취득에서 나오는 보상금이라 이건 매매대금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물상대위 할 수는 없다고. 그래서 19번에 나오는 수용됐을 때랑 21번에 나오는 협의취득이랑은 그 사유를 구별을 하셔야 돼요. 그리고 22번에 설정자한테 인도된 후에 압류를 했을 때에는 늦었어요. 설정자가 수령하기 전에,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했어야지, 설정자한테 인도가 돼버리면 설정자가 원래 가지고 있던 재산이랑 섞여버렸기 때문에 특정을 할 수가 없다고. 그래서 이렇게 설정자한테 인도된 이후에 압류했을 때에는 더 이상 물상대위 할 수는 없어. 그러니까 요 22번이 나오면 늦었다라고 답을 하셔야 돼요. 요 23번하고 24번이 가장 많이 답으로 나오는데, 제3자가 이미 압류했대. 그럼 설정자가 못 받아가게 압류만 되면 이 압류는 제3자가 하든 저당권자가 하든 상관없기 때문에 제3자가 이미 압류를 해버리면
이제는 저당권자는 스스로 이를 압류할 필요도 없이 물상대위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압류를 먼저 한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저당권자가 우선권이 있기 때문에 이 압류한 제3자보다도 얘가 먼저 받아. 그리고 압류를 누가 하든 상관없이 저당권자는 물상대위 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압류에서 중요한 건 시점. 설정자한테 인도되기 전에 압류를 했어야 되는 거고, 설정자한테 인도된 이후에 압류해버리면 이건 이미 늦은 거라 이건 물상대위가 안 되고, 설정자한테 인도되기 전이면 제3자가 압류하든 저당권자가 하든 상관이 없어요. 그래서 제3자가 이미 압류하면 이건 땡큐 앤 쏘리야. 이 사람이 압류를 해줬기 때문에 저당권자가 먼저 받을 수 있게 됐고, 이때는 스스로 또 압류할 필요도 없이 우선해서 받아갈 수 있어요. 이걸 이제 24번에 틀리게 되면 이미 제3자가 압류했대. 그럼 땡큐야, 땡큐. 그럼 저당권자는 스스로 압류하여야 여기 틀린 거예요. 압류하지 않고도 당연히 우선 변제에 물상대위 할 수 있다고. 자, 일괄경매. 일괄경매를 청구할 수 있으려면 토지의 저당권 설정할 때 건물이 없었어야 돼요. 나대지였어야 되고, 그러니까 건물이 이미 있었으면 일괄경매 대상이 아니고, 설정자가 신축하고 소유하고 있어야 되는데 신축을 누가 했느냐는 중요한 게 아니라 동일인이 소유하고 있어야만 일괄경매를 할 수 있다고. 그래서 일괄경매 할 수 있냐 없냐를 물어보면 첫째 나대지였었는지 확인하시고, 나대지 이후에 신축된 사건인데 소유자가 누군지, 동일인 소유인지를 확인하셔야 돼요. 그리고 건물에는 저당권이 설정된 사건이 아니니까 건물 대가에서 우선 변제는 못 받아요. 그럼 27번 문제는 끝에 일괄경매가 인정되냐 이렇게 물어봤는데, 토지 저당권 설정할 당시에 이미 건물이 존재했대. 그럼 나대지가 아니었으니까 이때는 인정 안 된다고. 28번도 일괄경매가 인정되냐 이렇게 물었다고. 근데 바로 앞에 제3자가 건물을 소유한대. 그럼 다른 사람 소유물까지 손댈 수는 없기 때문에 일괄경매 인정 안 돼. 29번에 일괄경매가 허용되냐. 근데 바로 앞에 저당권 설정자가 나중에 소유권 취득했대. 그럼 다른 사람이 신축했더라도 설정자가 나중에 건물 소유권 취득하면 이게 동일인 소유가 됐기 때문에 일괄경매 허용된다고. 그리고 일괄경매 할지라도 토지에만 설정됐지 건물은 설정이 안 돼 있었으니까 건물 대가에서 우선 변제 받을 수는 없어요. 그래서 일괄경매 제도는 자주 출제되는 주제라 하나도 빠짐없이 하시고, 경매가 실행되면 경매 목적 부동산에 있는 모든 저당권은 누가 신청했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무조건 소멸해요. 그러니까 31번처럼 끝에 지상권이 소멸하냐 물었어요. 이렇게 경매가 됐을 때 그럼 지상권 앞에 저당권이 있는지를 찾으시면 돼요. 그랬더니 1번 저당권 후에 지상권이 설정됐대. 그리고는 그 이후에 2번 저당권이 실행됐다고 나오는데 이건 기준이 아니기 때문에 읽으실 필요가 없고, 지상권이 소멸하는지 물어보면 지상권 앞에 저당권이 있는지만 보시면 된다고. 그러니까 신청을 누가 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1순위가 중요합니다. 그래서 얘는 경매로 소멸한다고. 제3취득자, 여기 시험에 자주 나오니까. 제3취득자는 이름에 써있듯 채무자가 아니고 저당권이 설정된 이후에 그 부동산의 소유권을 취득하거나 용익권을 취득한 자들을 뜻해요. 그럼 경매가 실행되면 취득했던 소유권이나 용익권을 상실하게 될 위험이 있기 때문에 이 세 가지를 통해 보호를 하는 거야. 그래서 제3취득자는 경매가 실행되면 자기가 다시 경매를 받을 수 있고, 경매 실행을 막고 싶으면 채무자 대신 법정 한도까지 갚고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고, 그리고 비용을 지출한 게 있으면 경매 대금에서 누구보다도 최우선해서 상환받을 권한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3취득자가 나오면 경매인 될 수 있다, 대위 변제할 권리 있다, 비용 최우선해서 받는다라고. 이때 대위 변제할 때 채무자가 변제할 금액과 제3취득자가 변제할 금액이 법정 한도를 초과했을 때
다르게 되는 거예요. 채무자는 언제나 다 갚아야 되고 제3취득자는 법정 한도까지만 대신 변제하면 된다고. 32번처럼 앞에 읽을 필요 없고요. 경매인이 될 수 있냐 이렇게 나오면 그냥 무조건 있다 하시면 돼. 어차피 채무자만 아니면 경매인은 누구라도 될 수 있는 거라 경매인 될 수 있다 하시면 되고, 요 둘이 같은 취지예요. 자, 근저당에서 확정된 채권 최고액이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채액을 초과했대. 그럼 채무자는 언제나 다 갚아야 되고 제3취득자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까지만 변제를 하면 말소해달라고 할 수 있다고. 그리고 34번에 제3취득자는 저당권 설정자 의사에 반해서도 얘가 갚지 말라고 해도 자신의 권리를 지켜야 되니까 변제하고 소멸 청구할 수 있다고. 그 다음에 35번에 필요비나 유익비를 지출한 게 있으면 어느 누구보다도 우선해서 받을 권리가 있어요. 이거를 이렇게 36번에 틀리게 된 거야. 그러니까 이것들을 문장을 다 읽으실 게 아니라 유익비가 나오고 제3취득자가 유익비 지출했다고 나오고 우선 상환 받을 수 있냐 이렇게 물어보면 다 있다 하시면 돼요. 자, 근저당에서 7번부터 보시면 돼. 근저당 문제 시험에 나오면 반드시 물어보는 게 이거예요. 근저당이 설정된 담보 목적물이 경매가 신청됐을 때 경매 신청으로 확정되는 시기가 언제냐. 그러면 그 경매 목적 부동산에 있는 근저당권자를 기준으로 그 근저당권자가 스스로 신청했으면 신청한 날 확정이 나는 거고, 자기가 신청했기 때문에. 근데 이 사람이 신청한 게 아니라 다른 애들이 신청했을 때에는 완납한 날 확정나요. 그러니까 후순위자가 경매를 신청했을 때 선순위 근저당권자는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니까 완납된 날 확정이 난다고. 그리고 한번 확정되게 되면 채무 확정 효과는 번복되지 않아요. 그래서 이 두 문장이 가장 많이 출제돼요. 근저당권자가 신청했어. 그럼 자기가 신청한 거니까 완납한 때가 아니라 신청한 때 확정되고, 8번처럼 후순위자가 신청을 했는데 선순위 근저당권, 얘를 물어본 거예요. 얘를. 그러면 얘는 신청 시가 아니라 완납 시에 확정나. 그러니까 물어본 사람을 기준으로 자기가 신청했으면 신청 시, 자기가 신청한 게 아니고 다른 후순위자가 신청했을 때는 완납 시에 확정이 되는 거예요. 9번은 지금 배우신 거 아니고 103페이지에 12번하고 13번하고 구별해서 보셔야 돼요. 한번 채권이 확정됐을 때 그 이후에 새롭게 생긴 채권은 포함될 일이 없는 거고, 이자와 지연이자는 최고액 범위 내에서는 새롭게 생긴 게 아니라 확정된 돈으로부터 발생하는 거라 이건 다 근저당에 의해 포함해서 우선 변제를 받게 돼요. 그래서 확정된 후에 새로운 채권은 담보되는 거 아니라고. 그리고 확정된 후에 이자나 지연이자는 이게 새로운 게 아니니까 최고액 범위 내에서 언제나 담보가 되는 거예요. 시험은 요 13번 사안이 자주 출제돼서 나와요. 자, 확정된 채권액이 채권 최고액을 초과했어. 그러니까 최고액을 1억으로 등기해놨는데 1억 2천으로 확정났대. 이때 얼마를 갚아야 말소 청구할 수 있느냐는 채무자냐 아니냐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채무자는 확정된 돈 다 갚아야만 말소 청구할 수 있고, 제3취득자, 물상보증인, 얘네들은 채무자가 아니니까 얘들은 최고액만 변제를 하면 말소를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14번에 초과됐을 때 주어를 이제 봐야 돼. 주어. 채무자 나오면 너는 다 갚어 이렇게. 그럼 최고액을 변제하고는 말소 청구 안 돼. 확정된 액을 다 갚아야 돼요. 15번에 초과된 거 나오고 물상보증인, 요 호구 나오면 얘는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만 갚으면 말소하라고 할 수 있고, 16번도 초과됐을 때 제3취득자, 얘도 채무자가 아니니까 최고액을 변제하면
말소하라고 할 수 있다라고. 17번은 다음에 보시면 돼요. 다음 순환 때. 근저당은 이 정도 보시면 되고, 이제 계약법에 가시면, 계약 성립과 관계된 문제는 매년 출제되는 부분 중에 굉장히 쉬운 데니까 기초적인 거 하셔야 돼요. 청약은 불특정인한테도 할 수 있지만 승낙은 반드시 청약한 사람한테 해야 돼. 당사자가 일치해야 되니까. 이 문장 가지고 5번, 6번 적용해서 연습해 보시고, 발송한 때냐 도달한 때냐 이 문제도 요것만 하시면 돼요. 승낙의 경우에만 발신주의가 적용되고 그 이외에는 다 도달주의라 발신한 때냐 도달한 때냐 물어보는 문장이 나오면 승낙이 나왔는지만 찾으시면 돼요. 그래서 승낙 나오면 발송, 승낙 이외의 의사표시들 나오면 다 도달 이렇게 하시면 된다고. 그래서 7번에 승낙, 발송 맞고 8번에 승낙, 도달 틀렸고 이렇게. 둘이 같은 내용이고 얘네들도 같은 내용이에요. 청약이 서로 교차됐어. 그럼 둘 다 청약이니까 모두 도달해야 돼. 양청약이 도달해야 성립해. 이거를 틀리게 낼 때 10번처럼 10번 굉장히 자주 나요. 청약이 서로 교차된 게 나왔는데 여기 발발 이렇게 나온다고. 발 이게 틀린 거야. 이렇게. 그러니까 이 계약 성립 문제에서는 발송이냐 도달이냐 물어볼 때 요것만 외우면 돼요. 승낙만 발송, 나머지는 다 도달 이렇게. 여기서는 이제 16번. 나머지 혼자 확인하시면 되니까 여기 사례로 직접 보시기. 이렇게 승낙 기간을 8월 30일로 정해가지고 청약을 했을 때 일단 계약이 성립하려면 이 기간 내에 승낙이 도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1번처럼 25일 날 발송했는데 27일에 도달했으면 기간 내에 도달했기 때문에 계약이 성립해. 그런데 성립 시점은 승낙을 발송한 25일 날 성립해. 그래서 확인하기 여기야, 여기. 25일에 성립한다. 이거를 27일로 해서 틀리게 많이 나와요. 29일에 발송했는데 31일에 도달했대. 그럼 기간 내에 도달하지 않았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계약이 성립하지 않은 거예요. 그러니까 갑의 승낙이 없는 한 계약은 성립하지 않게 돼. 근데 3번에 20일에 발송했는데 31일에 도달했어. 그럼 여기까지도 연착됐기 때문에 계약은 성립 안 해요. 그런데 다른 점이 얘는 늦게 붙여서 늦게 온 거고 얘는 열흘도 전에 발송했는데 뭔가 사고가 있어가지고 늦게 온 거라 이때는 청약을 한 갑으로 하여금 승낙을 한 을한테 당신이 일찍 붙였지만 나한테는 늦게 왔다라는 사실을 알려주라는 거예요. 근데 알리지 않게 되면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를 해버려요. 그래서 연착 통지를 하지 않으면 알리질 않았기 때문에 연착되지 않은 걸로 간주돼. 그럼 기간 내에 도달한 걸로 되기 때문에 발신일인 20일에 성립하게 된다고. 그런데 4번처럼 이 경우에 연착 통지를 하면 늦게 와서 성립 안 했다라는 사실을 알렸기 때문에 이때는 성립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자, 불능. 불능은 크게 구별하실 때 원시적 불능이냐 후발적 불능이냐를 먼저 나누셔야 돼요. 그래서 원시적 불능이면 계약은 처음부터 무효야. 그럼 원래 무효면 아무 책임이 없는 게 원칙인데 공평의 원리상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만 민법에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을 규정을 한 거예요. 그래서 계약 체결상 과실 책임은 오로지 딱 한 경우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일 때만 적용돼. 이때 신뢰 이익을 배상해야 되는데 이때 신뢰라는 게 믿었다는 뜻이기 때문에 선의만으로는 안 되고 무과실까지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여기가 제일 중요해요. 상대방은 무과실까지 있어야 된다. 그래서 3번하고 4번하고 이렇게 같이 적용하시는 거 하면 돼요. 상대방은 무과실이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4번처럼
불능인 계약을 체결할 때, 이 말이 계약을 체결할 때 불능이란 뜻이라 원시적 불능이란 뜻이에요. 그리고 끝에 실례익을 배상해야 되냐 이렇게 물었기 때문에 이렇게 원시적 불능인 계약이 나오고 실례익, 손해배상해야 되냐 나오면 찾으시면 돼요. 상대방이 무과실인지 상대방이 과실이 있는지. 그랬더니 상대방이 그 불능을 알 수 있었대. 그럼 상대방도 과실이 있기 때문에 상대방은 무과실이라야 되니까 상대방이 알 수 있었으면 실례익 배상할 필요 없다라는 뜻이에요. 원시적 불능은 그렇게 매년 출제되는 정도는 아니고 후발적 불능이 매년 출제되는데 후발적 불능에서 유의하실 건 계약은 여전히 위한 거고 불능은 매도인의 소유권 이전에서만 발생하는 거라 불능에서 말하는 채무자는 매도인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불능을 전제로 했을 때는 매매계약에선 매도인을 채무자라고 부르고 매수인을 채권자라고 부르니까 출발할 때 그 점을 먼저 유의를 하셔야 돼요. 즉 불능은 소유권 이전에서만 발생하는 거라 불능에서 말한 채무자는 매도인을 뜻하는 거고 이 후발적 불능이 일어난 원인을 채무자를 기준으로 채무자한테 잘못이 있었는지 없었는지로 나누시는 거예요. 그래서 채무자가 잘못을 했을 때에는 채무 불이행 책임이 발생해. 그대로 읽으시면 돼. 채무를 불이행한 경우. 이 말이 채무자가 잘못했을 때를 이야기해요. 이때 이제 상대방한테 해제와 손해배상 청구할 권리가 생기는 거고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으면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으로 해결해요. 그럼 매도인은 물건 주고 돈 받기로 돼 있었는데 물건이 자기가 잘못하지 않았는데도 이행할 수 없게 됐을 때 받기로 한 돈을 받을 수 있냐 없냐 이거를 위험부담이라고 그래요. 그럼 둘 다 잘못이 없으면 양쪽 다 의무가 소멸하는 게 공평하니까 둘 다 잘못이 없으면 물건도 없고 돈 받을 권리도 없어요. 그래서 대가 없어. 그럼 받은 돈 돌려주고 남은 돈 달라고 못한다 하시면 되고 채권자가 잘못했대. 그럼 채무자는 아무 잘못이 없으니까 의무가 소멸하지만 채권자 지가 잘못해가지고 못 받게 됐으면 잘못한 채권자가 약속한 돈을 다 줘야 돼요. 이렇게 단순화시키셔야 돼요. 그럼 이제 5번은 채무자의 책임 있는 사유로 불능이 됐대. 그럼 채무 불이행이에요. 그럼 채권자는 최고 없이 해제할 수 있어. 이것도 같은 내용이야. 채권자가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한 경우 이 말이 채무 불이행이란 뜻이에요. 왜냐하면 채무자한테 책임이 있어야 해제가 되는 거니까 이행 불능을 이유로 해제했다는 이야기는 채무 불이행이란 뜻이다고. 그러면 해제뿐 아니라 손해배상도 청구할 수 있는 거고. 6번은 좀 더 실력이 쌓여야 할 수 있고요. 자, 7번에 채무자한테 책임이 있어. 그럼 채무 불이행이야. 채무 불이행이 제일 쉬워요. 채무자가 잘못한 걸 채무 불이행이다 그래. 그러니까 위험부담은 적용되는 게 아니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 하나야. 채무자가 잘못을 했어야 채무 불이행.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 이렇게 둘은 명확하게 구별을 하셔야 돼요. 8번은 쉬운 문장이고 9번에 쌍방 귀책 사유가 없어. 그럼 둘 다 잘못한 게 없을 때에는 아무도 잘못이 없으니까 위험부담으로 해결하는데 둘 다 의무가 자동 소멸해요. 그래서 이미 지급받은 계약금은 돌려줘야 돼. 요게 답으로 제일 많이 나와. 그러니까 둘 다 잘못 없으면 서로 주고받을 거 없다. 그럼 이미 받은 건 돌려주고 끝내는 거예요. 돌려주고. 10번에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어. 그럼 이건 채무 불이행이 아니라 위험부담이라 해제가 될 수가 없어요. 해제될 수가 없다고. 그러니까 해제는 채무자의 귀책 사유로 채무 불이행일 때만 해제가 되는 거고 채무자한테 잘못이 없으면 위험부담으로 해결하지 해제나 손해배상은 나올 일이 절대 없다. 절대 없어. 자, 14번하고 15번하고
요 둘이 제일 많이 나와요. 여기 채권자의 책임 있는. 그럼 채무자는 잘못이 없는데 채권자가 잘못했으니까 얘는 돈 줘야 돼. 그러니까 채무자는 달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했대. 그럼 채권자 책임 있는 거나 채권자가 수령을 지체한 거나 둘 다 채권자가 잘못한 거라 14번, 15번은 결과가 같아야 돼요. 그럼 채무자도 청구할 수 있다고. 그래서 채권자 책임 있는 경우랑 수령 지체는 둘 다 채권자가 잘못한 거라 약속한 돈 줘야 된다고. 자, 17번하고 18번하고 같은 맥락인데 이 패턴은 등기법 시험에서도 자주 출제되는 거라 기억해 두시는 게 좋아요. 이렇게 매매 계약을 한 이후에 매매 목적 부동산에 가압류가 되든 압류가 되든 가처분, 가등기 이 중 어느 하나가 되더라도 우리나라 법제도상 등기부에 어떤 등기가 돼도 소유권 이전은 다 가능해요. 그래서 매매 계약한 이후에 어느 제한되는 권리 등기가 돼도 이행 불능 자체가 아직은 아니야. 그러니까 해제 사유도 될 수가 없어요. 해제 사유가 되려면 불능이 돼야 돼. 그래서 17번처럼 압류 등기가 됐다라고 나왔어. 그럼 소유권 이전이 불가능한 건 아니니까 해제할 수는 없고 18번도 가등기가 됐대. 그래도 이행 불능이 되는 게 아니라고. 등기법 시험에는 매매 계약한 이후에 부동산에 가압류 등기 등이 되었다. 소유권 이전 등기 신청할 수 있냐 없냐 이렇게 나와요. 그럼 소유권 이전은 다 가능해요. 불능이 아니다고. 자, 다음 페이지에 동시행과 관계에 대해서는 선의행 의무자는 자기가 먼저 이행하기로 했으니까 동시행항변권이 없는데 이 선의행 의무자가 예외적으로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는 경우를 시험에서 자주 물어요. 그래서 3번하고 4번 문장이 가장 많이 출제돼요. 같은 내용이에요. 선의행 의무자가 지체하고 있던 중에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해. 그럼 이제 상대방도 이행할 계한이 도래했기 때문에 얘도 해야 되니까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거예요. 이거를 틀리게 되면 선의행 의무자가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했는데도 동시행 항변권 행사할 수 없다 이렇게 나와. 같은 문장이에요. 그래서 선의행 의무자가 지체하고 있었더라도 상대방 이행기가 도래하면 이제 상대방도 이행할 때가 됐으니까 너도 할 때까지 나도 못한다고 항변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오전에도 우리가 야매로 했듯이 잘 모르면 그냥 있다 하시면 돼요. 상대방이 제공을 안 하면 너 할 때까지 나도 못해라고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그러니까 상대방이 제공한 사실이 없는 한 동시행항변 있다. 요것만 적용하시면 돼요. 그리고 5번에 상대방이 상대방의 제공을 수령 안 해가지고 수령 지체에 빠진 당사자도 그 후에 상대방이 제공 없이 청구를 해오면 앞에 제공했다는 건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 현재는 상대방 측이 제공을 안 하니까 동시행항변권 행사할 수 있다고. 이거를 틀리게 될 때 문장을 이렇게 바꿔요. 수령지체에 빠진 상대방은 제공 없이 청구를 해와도 동시행항변권을 주장할 수 없다. 이렇게. 그럼 이게 동시행 나오고 어쩌고저쩌고 하다가 동시행항변할 수 있냐 없냐 물어보면 그냥 있다고 하시면 돼. 그럼 여기도 해설이 들어있어요. 동시행항변 할 수 있냐 없냐 물었어. 근데 앞에 제공이 없다고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럼 상대방이 제공 안 하면 너 할 때까지 나도 못해라고 항변할 수 있다고. 여기도 마찬가지인 게 동시행 관계에 있는 매매대금 채권이 매도인의 채권자한테 압류됐대. 그 압류가 쟁점이 아니라 동시행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 매수인은 압류 채권자한테도 동시행항변 할 수 있다고. 이 문장처럼 매매 나오고 동시행 나오면 그냥 100% 있다고 하시면 돼. 8번은 상계 나오면 상계 없다. 이렇게만 확인하시면 되고.
여기가 단순하게 보면 쉬운데 세밀하게 보면 좀 어려운 게 있어요. 동시행항변권이 존재하게 되면, 그럼 이 말은 이제 상대방이 전혀 제공한 게 없다는 뜻이라, 항변권 행사하지 않아도 지체 책임은 발생하지 않아요. 즉 지체 책임이라는 건 행사 여부하고는 관계없이 존재 효과예요. 존재 효과. 그래서 지금까지는 중개사 시험은 지체 책임이 발생하냐 안 하냐만 물어왔고, 최근 다른 시험들은 2, 3년간 항변권을 행사해야만 지체 책임이 없냐, 행사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하게만 하면 지체 책임이 없냐, 이 부분을 세밀하게 물어봐요. 그러니까 오늘은 1순환이니까 잘 못 알아듣겠으면 패스하셔도 되고, 할 수 있으면 표시해놓고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단순하게 하면 지체 책임이 발생하냐 안 하냐는 항변권을 행사했냐 안 했냐랑 상관없이 항변권이 있냐 없냐로만 판단해요. 즉 상대방이 제공한 사실이 없으면 항변권이 존재하기 때문에 행사 여부와는 상관없이 지체 책임, 지연이자가 발생하지 않는다는 뜻이에요. 그래서 같은 내용인데, 상대방이 제공 안 한 경우, 그럼 채무자는 상대방이 제공 안 했으니까 얘는 지체 책임지지 않는다고. 왜? 상대방이 제공을 안 하니까. 얘도 할 필요가 없어요. 이때 얘가 제공을 안 하면 채무자는 지체 책임이 발생하지 않는 거지, 너도 안 하니까 너 할 때까지 나도 못해라고 입을 벌릴 필요가 없다는 뜻이요. 동시행항변권을 명시적으로 행사하지 않아도 제공 안 한 사실 자체로, 항변권 존재 자체로 지체 책임은 지지 않는 거라고. 지금 중개사 시험은 이런 표현으로는 아직 출제가 안 된 거예요. 그러니까 10번처럼 지체 책임 면제 효력은 행사 원형, 즉 주장을 해야 발생하냐, 아니라고. 지체 책임 면제 효과는 행사하고는 상관없이 존재하면 발생하는 효과다라는 뜻이에요. 좀 어려워요, 말이. 마지막이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 물어볼 때, 앞으로 이제 이순환 이후로 더 공부하시면서 사례들을 접하다 보면 더 이해도 깊어질 텐데, 그 전까지는 동시행 관계가 아닌 거 딱 5개만 외우시면 되는데, 문장 전체 해석이 안 돼도 동시행인지 아닌지만 판단할 때 단어 하나만 보고 푸는 것만 일단 외워두시면 돼요. 그래서 변제는 빌린 돈 다 갚을 때 영수증 교부하고만 동시행 관계예요. 근데 변제와 영수증이 동시행 관계냐는 시험에 출제가 안 되는 거고, 영수증 이외 것도 변제랑 동시행해야 되냐를 물어봐. 그래서 변제가 시험에 나왔을 때는 찍더라도 변제 나오면 동시행 아니다 이렇게 푸시면 돼. 이렇게. 읽어봐야 뭔 뜻인지 몰라요. 아직 안 배워서. 그러니까 동시행 관계냐 아니냐 물어보는데, 변제가 딱 지문에 들어있으면 100% 이 변제랑 담보물건 말소 물어보는 거예요. 말소. 근데 담보권 말소인지를 문장이 응용되면 알아채지 못할 때도 있기 때문에 그냥 찍더라도 변제 나오면 동시행 아니다 하고 찍으셔도 된다고. 지금은 그렇게 하시라고. 자, 동시행 관계 있는 걸로 가장 시험에 많이 나온 예시가 이거예요. 이거. 양 채무가 동시행 관계였는데 한 채무가 이행불능이 되면 손해배상으로 바뀌어. 채무 불이행이 있으면 손해배상이 발생하니까. 그러면 이 손해배상도 원래 동시행 관계에 있던 채무가 손해배상으로 바뀐 거니까 여전히 동시행 관계는 유지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15번에 동시행 관계에 있었으면 그냥 계속 동시행이다 하시면 돼요.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던 채무 중에 이행불능이 돼가지고 손해배상으로 바뀌어도 여전히 동시행 관계에 있다고. 이거를 틀리게 되면 16번처럼 이렇게 불능으로 인해, 채무 불이행으로 인해 손해배상으로 바뀌면 동시행이 소멸하냐? 아니, 이렇게. 여전히 동시행 관계.
그래서 동시행 관계에 있는 걸로는 이거 외우시는 게 좋고 나머지 5개 일단 첫째가 변제 나오면 동시행 아니다랑 마지막이 다음 페이지에 나오는 애들 요 4개만 딱 외우시면 돼요. 이 부분들은 뒤에 관련된 부분에서 더 사례를 들어서 정리를 하셔야 될 내용들이니까 단어만 표시하시라고. 17번에 상가임대차에 나오는 제도인데 권리금을 방해해가지고 손해배상이 생겨도 이건 별개 원인에 기한 거라 동시행 아니다라고. 그리고 등기명령. 등기명령 나오면 동시행 아니다. 토지거래 허가. 동시행 아니다. 경매무효. 동시행 아니다. 이렇게. 이렇게만 하시라고. 나머지는 읽지 마시고. 그래서 동시행이냐 아니냐 물어볼 때 동시행 아닌 거 5개 단어만 계속 보고 익히세요. 변제. 변제랑 담보물권 말소 동시행 관계 아니다랑 권리금 그리고 등기명령 토지거래 허가 경매무효 이렇게 단순하게 지금은 해두세요. 오늘 여기까지 하십니다.